안녕하세요. 감동의 모든 것입니다. 저희는 해외 커뮤니티 레딧과 감동의 모든 것 공식 이메일로 제보받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스토리를 전달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수익은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에게 전액 기부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탈리아 로마 초대형 강당에서 수백 명의 제빵 장인들이 모여 각자 자신들이 운영하는 빵집의 유명한 빵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빵 굽는 냄새와 오븐 작동 소리 사이로 팍팍 무언가 터지는 듯한 소리가 울려 퍼지며 일제히 사람들의 시선은 그곳으로 쏠리는데요. 그곳에는 한 한국인 여성이 직접 커다란 나무절구에 떡 반죽을 치기 시작하며 엄청난 양의 떡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그녀를 바라보는 이탈리아 베이커리 심사위원들의 시선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과연 이곳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의 대표 관광도시 로마에서 살고 있는 50대 아저씨 레이첸코라고 합니다. 평생의 시간 동안을 밀가루 냄새를 맡은 채 빵만 만들며 살아오던 저는 지금 로마에서 꽤 유명한 빵집을 운영하고 있는 그저 나이 많은 아저씨일 뿐인데요. 그렇지만 저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아들은 물론 저희 빵집 직원이었던 사람에서 지금은 저희 사랑스러운 아내가 되어준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하고 있기에 저에게 빵을 굽는 시간은 가족들을 위해 가게를 운영할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즐거운 시간입니다. 로마에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들이 관광지들을 둘러보기 위해 오기도 하지만 이탈리아, 특히 로마에서만 맛볼 수 있는 제과제빵 장인들의 빵을 먹기 위해 관광을 오는 사람들의 수도 적지 않은데요. 그리고 이러한 관광객들 사이에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빵집은 무려 30여 년 이상을 한자리에서 버텨오며 근처 빵집들의 경쟁에서 모두 승리해왔기 때문에 저는 빵에 대한 상당한 자부심 그리고 자신감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탈리아에는 매년 제일 맛있고 품질이 좋은 빵을 가려내기 위해 베이커리 대회를 진행하는데 저는 그곳에서도 무려 10년 이상 저희 제과점의 자랑인 피자빵으로 연속 1등을 수상한 사람이기도 하죠. 하지만 제가 운영하는 빵집이 처음부터 맛이 좋기로 유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30여 년 이상을 빵에 매진하며 달려왔지만 빵집을 운영하기 전자는 너무나 가난해서 일당을 바로 받을 수 있는 밀가루 공장에서 삽으로 밀가루를 푸는 일을 꽤 오래 해왔어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저는 남들은 이탈리아에 학교 다닐 때부터 그 어린 나이에 밀가루 공장에서 받은 일당을 부모님에게 가져다 드려야만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힘든 나날을 보냈었죠. 그렇게 저는 학생 시절부터 밀가루 공장에서 무려 3년이 넘는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3년의 시간 동안 공부를 하기는커녕 눈에 보이는 밀가루가 어떤 회사의 밀가루인지 파악이 될 때쯤 저희 부모님께서는 당뇨병으로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죠. 평소 이탈리아인답게 빵을 참 좋아하셨던 어머니께서는 나이가 드셨음에도 하루에 빵을 6개 이상 먹을 정도로 빵을 좋아하는 분이셨는데 이러한 과다한 밀가루의 섭취가 당뇨의 합병증을 더욱 키워버리고 말았던 것이었죠. 열심히 밀가루 공장에서 일을 하며 굉장히 적은 월급으로 생활하고 있을 때 부모님 두 분 모두가 당뇨로 너무나 많은 병원비를 지출해야 하는 것은 저에게 지옥의 삶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너무나 절망스러웠던 것은 부모님은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는데 저는 그러한 부모님의 치료비를 내서 부모님께서 살아갈 수 있게 치료를 돕기는커녕 하루하루 부모님께서 병원에서 지내는 날이 길어질수록 늘어나는 병원비만을 걱정하는 좋지 못한 생각마저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돈도 없던 저와 같은 상황이라면 그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저의 좋지 못한 생각 때문인지 부모님 두 분은 모두 제대로 된 수술 한 번 받지 못하시고 어느 날 새벽 함께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그저 안타깝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고 당뇨는 유전력이 너무나 강한 병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저 스스로 몸 관리를 조금씩 하는 것이 좋을 거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자리를 떠나셨죠.
저는 돈이 없어서 부모님의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습니다. 매일 밀가루 공장에서 일하느라 친했던 친구도 없었고 학교에 다니지도 않았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도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었죠. 저를 도와주었던 것은 그저 부모님께서 며칠 동안 누워 계시던 병원에 아주 작은 보조금 밖에는 없었습니다. 어찌저찌해서 소박하고도 초라한 부모님 두 분의 장례식을 모두 치르게 되었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돈이 없으면 이렇게나 힘들고 소중한 사람을 지켜줄 수 없다는 생각이 말이죠. 제가 만약 돈이 많았다면 부모님의 당뇨병도 사전에 비싼 건강검진을 통해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고 부모님의 당뇨 수술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해줄 수 있었을 테니까요. 이러한 결심이 생긴 이후 저는 그동안 밀가루 공장에서 일을 하며 수백 수천 가지의 밀가루를 만져오던 경험을 살려 빵집을 차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무런 공부에 지식도 없었던 저에게는 그저 밀가루를 만지던 경험만을 유일하게 살릴 수 있는 빵집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죠. 빵집을 차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고 또 기술도 필요했기 때문에 저는 로마에 있는 유명한 빵집의 계산원으로 취직해 그들이 원하는 무급으로 또다시 2년가량을 버티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슬픔은 생각할 여유도 없을 정도로 매일매일 밥을 먹을 돈도 없어서 계산원으로 일하던 빵집의 빵을 몰래 훔쳐 먹을 때쯤 어느 정도 빵집 운영에 대한 기본 시스템을 제 머리에 입력시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 저희 몸 하나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간이 형식의 길거리 빵집을 차려 인생의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무려 3년이라는 세월 동안 모든 밀가루를 촉감으로 구분할 수 있었던 능력 덕분인지 아니면 운이 좋아서인지 저희 빵집은 정말 빠른 시간 만에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직접 고른 밀가루와 피자 재료로 단순하게 만들어내는 피자빵은 저희 매장의 인기 상품이 되었어요. 1년, 2년 세월이 지날수록 현지 이탈리아인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다들 알고 오는 것인지 외국인 관광객의 수도 급증하게 되면서 저는 어느 정도 가난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빚을 갚았을 때쯤 저는 저희 매장에 있던 한 직원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에도 성공하게 되었죠. 얼마 가지 않아 귀여운 아들을 낳았을 때에는 빵집 사업도 잘 풀리고 가족에 대한 일도 잘 풀린 것 같았지만 제과점 장인으로 이름을 알리게 된 저의 모습을 부모님에게 보여줄 수 없다는 사실은 너무나 가슴 아팠어요. 아들이 20살의 나이가 될 때까지 제가 운영하던 빵집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운영되고 있었고 몇몇 이탈리아 방송국들에서 바게트의 장인으로 출연하게 되면서 제가 운영하는 매장의 수는 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문제 없이 행복하기만 했었던 어느 날, 제 아들인 푸이치가 뜬금없이 한국 여자와 결혼하겠다는 통보를 하더군요. 평소 저희 매장을 찾아주시는 외국인 관광객분들 중 한국분들도 꽤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저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저 한국 여자와 결혼을 결심했다는 아들의 발언에 화가 나면서도 굉장히 놀라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그저 미래에 대한 생각 없이 제가 운영하는 빵집을 물려받을 어리석은 생각만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아들의 모습에 절대 빵집을 물려주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마저 하고 있을 정도였거든요. 그런 직업도 없고 불안정한 아들의 상황에서 뜬금없이 한국 여자랑 결혼하겠다는 아들의 발언은 아버지가 된 처지에서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도 저희 매장을 찾아주시는 외국인 관광객분들 중 한국분들이 제일 매력적으로 보이고 또 매너가 좋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식의 결혼은 전혀 다른 문제였죠. 아들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아들은 그저 자신에게 한 번만 기회를 달라면서 빵을 만드는 능력도 키우고 가게를 물려받을 능력을 갖출 테니 자신이 만나고 있는 한국 여자와 제발 결혼을 허락해 달라는 막무가내식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는 마음을 추스르고 일단 그 한국 여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몇 살인지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입에서는 충격적인 말이 나오더군요. 아들은 자신의 여자친구가 한국에서 떡을 만드는 떡집 가문의 딸이라면서
나이는 자신보다 6살이나 많다는 정말 저로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말들을 이어나갔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그 여자친구분의 나이가 많다는 사실과 한국인이라는 사실은 전혀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그저 철없는 어린 아들이 정말 한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지 의문스러운 점과 함께 그 한국인 여자친구가 떡집을 운영한다는 점 때문이었죠. 저도 빵집을 굉장히 오래 운영해 본 사람이기에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었지만 떡은 별로 인기도 없을 뿐더러 그것을 팔아서 돈을 번다는 사실은 다소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 가난하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부모를 잃어본 저였기에 우리 가족 자체는 돈이 많을지라도 아들의 결혼 상대도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이유들로 아들을 설득해 보려고 했지만 아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라며 일주일 후 당장 여자친구를 데려오겠다는 헛소리를 늘어놓더군요. 저는 그저 그래 내 마음대로 해라라는 말을 한 뒤 아들과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뒤 아들은 정말 한국인 여자친구를 저희 빵집에 데려왔더군요. 저를 보며 환하게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하는 아들의 한국인 여자친구는 한눈에 보아도 매력적인 사람이고 또 예의가 바른 사람처럼 보였지만 저는 그러한 사람의 인성을 떠나 그녀가 하고 있다는 떡집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손을 붙잡고 많은 얘기를 들었다면서 자신이 준비해 온 이탈리아어로 대화를 시도하던 주애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의 한국인 여자친구는 너무나 착하고 예의 바른 모습에 자꾸만 제 마음이 녹아내리더군요. 그렇지만 결혼을 승낙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여가 넘는 시간 동안 아들은 매일마다 주애를 빵집으로 데려와 인사를 시켜주며 같이 식사를 하려고 했고 저는 점점 주애와 친해지기는 했지만 결혼은 절대 안 된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그렇게 아들의 여자친구 직업이 마음에 걸리면 이번 베이커리 대회 때 한번 데려가 보라는 매우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더군요. 아들이 빵집을 물려받는 것 또한 마음에 걸렸던 저는 곧바로 그 다음날 주애와 아들을 불러 이번 베이커리 대회에서 입상하는 능력을 보여준다면 결혼을 허락하겠다는 제안을 걸었습니다. 아들은 제 말을 듣자마자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면서 화를 냈지만 어째서인지 주애는 조용히 제 말을 듣더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아들을 데리고 곧바로 어딘가로 떠나더군요. 아들의 휴대폰을 통해 대회의 시간과 장소만 전달해준 저는 마찬가지로 저 또한 대회에 늘 참가해왔기에 그저 해왔던 것처럼 저희 가게만의 베이커리 대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주애는 전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저는 대회가 끝나고 난 뒤 둘만 좋다면 그저 결혼을 하라는 말을 해주려던 참이었죠. 그리고 대회날 아침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시작되었습니다. 밀가루와 제빵에 필요한 오븐 기계들을 점검하는 대회. 참가자들 사이에서 정말 처음 보는 물건이라고 할 수 있는 나무망치 같은 것과 큰 나무판을 들고 서 있는 주애와 아들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너무 기분이 나빠진 저는 빵을 만들지 않을 거라면 당장 대회장을 나가라는 말을 하려던 찰나 대회가 시작되어 버려 그냥 아들과 주애를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대회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예상대로 저희 빵집에 제일 많은 심사위원의 대기줄이 걸리며 여느 때와 다름없이 1등을 하게 될 거라는 안도감이 생기더군요. 그런데 바로 그때 대회장 전체에서 퍽퍽하는 소리와 함께 알 수 없는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곳에는 주애와 저희 아들이 정말 이상한 자세로 밀가루 반죽 같은 것을 나무망치로 두드리기 시작했고 모든 심사위원의 이목을 끌기 시작하더군요. 주애는 이탈리아어로 주위 심사위원들을 향해 한국의 전통떡이 곧 나온다면서 맛을 보라는 용기 있는 홍보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떡에 굉장히 생소했던 심사위원들과 이탈리아인들은 주애의 떡집으로 몰려가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맨손으로 다양한 떡들을 집어먹으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단순한 호기심에 심사위원들이 몰려간다고 생각했지만 한번 한국의 떡을 맛본 심사위원들은
주애의 떡집을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키며 다음 떡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거나 주애와 저희 아들에게 떡에 대한 질문들을 쏟아내더군요. 대체 한국의 떡이 뭐길래 이렇게나 호들갑인 것이지라는 생각과 함께 저는 주애와 아들의 떡집으로 가보았습니다. 걸어오는 저를 본 주애는 역시나 차분한 태도로 저를 맞이했지만 저는 알 수 없는 심술이 난 상태로 주애를 무시하고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떡을 하나 집어먹었어요. 떡을 한 입 먹는 순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절대 밀가루로 만든 빵은 떡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살면서 처음 먹어본 한국의 떡이라는 음식은 밀가루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느끼하지도 않았고 너무나 수분이 촉촉한 채로 맛있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다른 빵집의 빵을 심사하지 않는 것이 이해가 될 정도였죠. 특히 주애는 엄청나게 큰 나무망치로 떡 반죽을 두드리는 퍼포먼스까지 보여주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떡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시각적인 의미도 매우 잘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주애에게 평소 한국의 떡도 이러한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냐고 물어보았고 주애는 그렇다면서 갓 나온 떡을 이길 수 있는 음식은 없다면서 제 입에 고소한 무언가가 들어있는 떡을 넣어주었습니다. 수십 년을 빵에만 매달려왔던 저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아들의 여자친구이자 며느리인 주애에게 모든 것을 배우고 있었죠. 그리고 주애와 저희 아들은 그날 제과점 대회의 특별상과 인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래라면 밀가루로 만들어진 제품만 입상할 수 있었지만 한국의 떡에 빠져버린 심사위원들이 자체적인 회의를 통해 특별히 수상하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그날 저는 아들의 여자친구인 주애와 아들을 다시 보게 되었고 그녀를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나 맛있는 떡을 만들 수 있고 떡에 대한 진심을 가진 주애의 모습을 보니 아무런 걱정이 필요 없을 정도였죠. 저는 주애를 불러 문제가 많은 아들을 잘 부탁한다는 말과 함께 지금까지 너희 직업을 내가 잘 모른다는 이유로 무시했다는 것을 사과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주애와 아들이 결혼하고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저희 빵집의 제일 인기 있는 품목은 피자빵에서 한국의 전통떡인 송편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원래부터 인기가 많았던 빵집은 맞지만 저의 한국인 며느리 주애가 매장 전체 운영을 담당하게 되면서 이탈리아에서 처음으로 떡을 판매하는 것을 시도했고 그 생각은 제대로 적중했죠. 그리고 지금 저는 아들 대신 주애에게 모든 경영권을 넘기고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들보다 더 아들같이 믿음직스러운 한국인 며느리 주애를 만났다는 사실은 제 인생에서 제일 큰 행운일지도 모르겠네요. 아니 너 지금 이딴 곳에 살려고 시집 가겠다고 떼쓴 거니? 한국의 어느 아파트 단지. 중년의 외국인 부부가 현관 앞에서 언성을 높이며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현관에서는 어떤 남자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외국인 부부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라네즈예요. 저는 남편과 세르비아에서 마케팅 회사를 꾸려가고 있어요. 사업은 생각보다 잘 풀려서 일본이나 홍콩 시장에서도 이름을 알릴 정도가 됐죠. 남편과 함께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가며 꽤 넉넉한 생활을 해왔어요. 수영장 딸린 집에서 살면서 노후 대비용으로 건물 몇 채도 마련했죠. 그런데 사업만큼 순탄했던 결혼 생활에서 아이만큼은 우리 곁에 오지 않더라고요. 처음엔 그저 시간 문제겠거니 했는데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작된 건 가진 시도였죠. 병원을 오가고 인공수정부터 시험관 시술까지 해봤지만 우리 품에 아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모임에 나가면 이제 아이 이야기뿐이더군요. 저희만 둘인 게 점점 더 크게 느껴져서 모임도 자주 나가지 않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이상해져서 임신 테스트를 해봤는데 믿기지 않게도 두 줄이 나타났어요. 남편한테 전화해서 소식을 전하니까 평소 조용한 성격인 그이도 엄청나게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임신이라는 게 생각보다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몸도 마음도 조심스러웠죠. 임신 초기엔 매 끼니마다 속이 뒤틀리고 점점 배가 무거워져서 제 할 일도 제대로 못했어요. 출산일이 다가오니 몸은 더욱 무거워졌고 병원에서의 진통은 정말 강렬했습니다.
특히나 초산이라 더 길고 힘들었죠. 거의 하루를 통째로 병원에서 보내고 나서야 우리 하데스가 세상의 빛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첫 숨을 들이켜기도 전에 하데스는 인큐베이터로 옮겨져야 했어요. 그 순간만큼은 제 마음도 멈춰버린 것 같았죠. 남편은 걱정 말라면서 손을 꼭 붙잡아 주었어요. 그의 따뜻한 손길이 그때 제게 큰 위안이 되었죠. 다행히 하데스는 잘 회복했고 저도 산후조리원에서 몸을 추슬렀어요. 하데스는 우리 아이 이름이에요. 그 이름만큼이나 소중하고 예쁜 우리 딸이죠. 아이를 키우는 건 생각보다 더 많은 도전이었습니다. 새벽마다 하데스의 울음소리에 잠에서 깨어 왜 우는지 알지 못해 함께 눈물 흘리기도 했어요. 그래도 하데스는 아주 잘 자라주었습니다. 늙은 부모 마음이란 알면서도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우리 하데스가 어느덧 성인이 되어 여행을 떠나겠다고 했을 때 마음 한켠이 무척이나 불안했습니다. 아이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그 간절함을 마음 한편에 두고 조심하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죠. 함께 가자는 제안도 했지만 하데스는 혼자서 여행을 해보는 것이 오랫동안의 꿈이었다며 그 꿈을 꼭 이루고 싶다고 했어요. 아시아를 여행하고 싶다는 딸 아이의 말에 일본과 홍콩이라면 우리 회사와 연결된 곳이니 안심이 됐지만 중국과 한국을 언급하자 내심 걱정이 앞섰습니다. 중국은 치안 문제가 있고 한국은 휴전 상태인 나라니까요. 그런데 하데스는 저랑 남편이라면 누구 못지않게 고집이 세더군요. 결국 매일 연락하기로 약속하고 그렇게 아이를 보내줬습니다. 하데스는 약속을 지켰어요. 3개월 동안 매일 같이 전화나 메시지로 안부를 전했죠. 그리고 귀국을 일주일 앞두고 평소와 다름없는 안부 전화에서 하데스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그리고 그 사람을 귀국하면 우리에게 소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에는 정말 놀랐습니다. 하데스가 지금까지 남자친구를 소개한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두 사람이 꽤 진지하다는 말에 놀라움과 함께 따뜻한 마음도 생겼습니다. 우리 하데스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행복해하는 모습을 상상하니 부모로서 더 바랄 게 없더군요. 시간이 흘러 우리 하데스가 집으로 돌아왔고 그녀의 남자친구는 바쁜 일정 때문에 일주일 뒤에나 세르비아에 도착한다고 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나니 호기심이 불끈 솟았습니다. 우리 딸의 마음을 사로잡은 사람은 대체 어떤 모습일까? 그렇게 우리 부부는 집안 구석구석을 단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중요한 손님 맞이가 될 테니까요. 음식은 무엇으로 정할까 고민하며 레시피를 뒤적였고 남편은 정원을 다듬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예정된 날이 되어 남편은 손님 접대에 꼭 필요한 술을 사러 나갔고 저는 부엌에서 분주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시간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아직 시간이 되지 않았는데 혹시나 해서 문을 열었더니 동양인처럼 보이는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공손하게 허리를 숙이며 유창한 영어로 인사를 건넸어요. 그 순간 저는 무척 놀라서 잠시 말을 잊었죠. 그때 딸이 뒤에서 나타나 그 청년을 소개했습니다. 그가 바로 박동건 하데스의 남자친구였습니다. 남편은 술을 손에 들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 광경에 깜짝 놀랐어요. 우리 모두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박동건 씨는 밝은 웃음과 함께 인사를 건네며 긴장을 풀어주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어색한 웃음으로 화답했습니다. 하데스가 박동건 씨를 소개하면서 그가 마케팅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을 때 조금은 놀랐습니다. 우리 부부 역시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서 그가 어떤 회사에서 근무하는지 궁금해졌죠. 한국의 유망한 회사에서 일한다는 말에 일단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케팅 업계의 치열함을 잘 알고 있기에 우리 딸이 소홀히 대해질까 하는 걱정도 앞섰습니다. 하지만 박동건 씨와 몇 마디 대화를 나누니 그는 상당히 듬직하고 분별이 있는 청년으로 느껴졌어요. 남편은 그와의 대화 내내 거의 말이 없었는데 그제야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하데스의 남자친구와의 첫 만남이었지만
그렇게 우리 부부는 새로운 가족 구성원을 맞이하는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우리 부부는 하데스와 박동건 씨가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결혼은 어떻게 할 건데라고 조심스레 물었죠. 하데스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세르비아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한국에서 살 계획이라고 하더군요. 그 소식에 저희는 마치 청천벽력과도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와 상의도 없이 어떻게 그런 중대한 결정을 혼자서 내릴 수 있니?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여행 갈 때는 내 의견을 존중해줬고 내가 원하는 건 뭐든 해줬는데 결혼이라는 인생의 큰 결정을 우리와 상의 없이 하다니. 그렇게 우리 모녀는 감정이 격해지기 시작했고 남편이 나서서 상황을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결국 하데스와 박동건은 세르비아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우리 부부도 딸의 결정을 존중해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속은 여전히 타들어갔습니다. 하데스가 떠나기 전까지 매일 밤 눈물을 흘리며 잠 못 이루었어요. 그런데 식사 자리에서 하데스와 사위는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딸이 행복하다면 그것이 어디든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밤 하데스는 우리를 찾아와 고마움을 표현했고 앞으로 2달에 한 번씩은 꼭 세르비아에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하데스가 행복하게 잘 살겠다는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다음 날 하데스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고 우리는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남편은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알고 있었는지 딸을 보낸 후로 더욱 다정하게 대해주었습니다. 하루하루 일상을 보내다 보니 딸과 사위가 오는 날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딸과 사위를 맞을 준비를 하게 하였고 딸과 사위는 세르비아에 도착해서 4박 5일 나는 짧은 시간 동안 정말 알차게 보냈어요. 그렇게 대화하다가 문득 어떻게 지내는지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들려온 대답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딸과 사위는 둘이 지내고 있고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세르비아에서는 돈 없는 서민들이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도 처음에 결혼했을 때 아파트로 시작했다가 사업이 잘 풀려서 바로 주택으로 이사를 했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아파트는 서민들이 사는 곳 아니냐며 따져 물었어요. 그러자 하데스는 세르비아와 한국은 아파트 문화가 다르다며 저를 안심시키려고 했지만 저는 딸 아이가 이 상황을 지나가려고 거짓말하는 거로밖에 안 들렸어요. 어떻게 내 딸이 그런 곳에 살 수 있는지 사위가 원망스럽기 시작했어요. 분명 한국에 가면 남부럽지 않게 하데스와 지내겠다고 약속했었는데 갑자기 하데스가 가여워 보이기 시작했어요. 만약 한국으로 가지 않고 세르비아에서 살았다면 좋은 집은 얼마든지 해줄 수 있었는데 굳이 한국으로 가서 안 겪어도 될 일을 겪는 딸이 불쌍해졌습니다. 한국은 빠른 선진화가 되었지만 빈부 격차도 심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위도 마케팅 회사에 나와서 이번에 창업했다는 소식을 들어서 아직은 스스로 먹고 살기는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딸이 떠나기 전날 딸에게 한 번 더 물어봤어요. 지금이라도 세르비아에 돌아와서 산다면 너희 집과 차는 부모님이 해줄 테니 사위를 데리고 세르비아에 와서 살라는 말을 하였지만 딸은 웃으면서 사위도 돈 많이 벌고 먹고 살만하다며 거절했어요. 아니 돈도 잘 번다는 사람이 도대체 왜 아파트에 사냐고 따져 물었지만 딸은 아파트에 사는 게 절대 가난한 게 아니며 심지어 부자들이 오히려 아파트에 산다는 어처구니없는 소리를 하길래 그럼 너희 부부가 한국에 돌아갈 때 따라가겠다고 했는데 흔쾌히 수락하더라고요. 그래서 딸과 사위와 함께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그렇게 10시간의 긴 비행 끝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요. 도착하니 저희를 반겨주는 로봇이 있더라고요. 그 로봇은 인천공항 내부의 모든 정보뿐만 아니라 한국의 날씨, 관광지, 먹거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집으로 가기 전에 식당에 들러 밥을 먹자고 하더군요. 하지만 인천공항의 푸드코트는 저를 놀라게 하는데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식당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그날따라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렇기에 대기를 해야 하는 시간이 길어졌는데요. 그러자 딸 아이는 핸드폰 번호만 누르고 어디를 가든 상관없다고 말하더군요. 저희 차례가 되면 알아서 핸드폰으로 알림이 온다고 했어요. 너무 신기했죠. 세르비아 공항에서는 식당이 이렇게 다양할 뿐만 아니라 이런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더욱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사위가 갑자기 저에게 식사 전에 커피 마시는 건 어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카페에 가기가 귀찮아서 식사하고 커피를 마시자고 했는데 사위 녀석의 말은 제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저희가 있는 곳에서 커피를 주문하면 로봇이 배달을 해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 말이 믿기지 않아서 이 녀석들이 저한테 장난을 치나 싶었는데 곧이어 로봇이 커피 3잔을 저희한테 배달하는 게 아니겠어요? 핸드폰으로 주문하면 배달을 해주는 앱이 있다는 말에 저는 놀랐죠. 그렇게 놀라움도 잠시 식당에 저희 차례가 되었다는 메시지가 날아왔고 저희는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놀랄 새도 없이 한국의 식당에도 한 번 더 놀랐어요. 테이블마다 키오스크가 존재해서 주문을 직원한테 하는 것이 아닌 테이블에서 주문하면 알아서 된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제가 생각한 한국과는 너무 달라서 정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렇게 음식이 서빙되는데 음식 서빙마저도 로봇이 해주더군요. 저는 헛웃음이 나와서 이제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저희는 딸이 사는 곳을 가기 위해서 버스에 탑승했는데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저를 당황하게 만들더군요. 얼마나 돈이 많으면 공항 곳곳에 로봇을 설치하며 사람들의 편의성을 이렇게 생각하는지 의문이었습니다. 탑승할 때조차 핸드폰을 이용하여 QR코드를 찍기만 하면 좌석을 스크린에서 알려줄 뿐만 아니라 좌석마다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어 이동 간에 핸드폰과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또한 좌석마다 핸드폰 충전기가 배치되어 있었고 버스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와이파이도 있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편안하게 도착 지점까지 와서 내렸는데 사위가 중요한 전화인지 한참 동안 전화를 하더군요. 그러더니 회사에 급한 일이 생긴 것 같다고 잠시 회사에 갔다 와야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딸 아이도 남편과 같이 일을 하고 있었던 터라 같이 가야 될 것 같다고 하더군요. 어차피 여기서 택시 타고 5분이면 딸 아이의 집까지 갈 수 있다고. 택시 타고 먼저 가서 아파트 한 바퀴 둘러보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딸 아이가 택시를 잡아주었고 택시기사에게 목적지를 말해주며 외국인 부모님이니까 잘 좀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정말 금방 도착하더군요.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조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세히는 듣지 못했었지만 딸 아이가 얘기하던 것과는 많이 다른 풍경들이 저희 눈앞에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상가 건물이 보이면서 그 뒤편으로는 딱 봐도 굉장히 허름해 보이는 아파트가 보이더군요. 그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역시 그제서야 이때까지 딸 아이가 저희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둘러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역시 아파트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는 건 세르비아나 한국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온통 낡은 시설물들에 저희보다 훨씬 나이가 많아 보이는 어르신들이 많이 보이더군요. 순간 사는 집 안도 확인해 봐야겠다 싶었습니다. 택시 탈 때 혹시나 하면서 자기들이 너무 오래 걸리면 먼저 집에 들어가 있으라고 주던 현관키를 가지고 알려줬던 동호수를 찾아 올라가 봤습니다. 1층 입구부터 문이 닫혀 있었지만 다행히 나오는 사람 때문에 열려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 아이의 집 현관문 앞에 서는 순간 심장이 두근두근 되더군요. 현관키를 가지고 문을 열어보려고 했지만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이리저리 갖다 대고 있는데 갑자기 철컹하면서 집안에서 젊은 남자가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놀라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당신 누구냐고 왜 우리 딸 아이의 집에 있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두 쪽 다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딸에게 전화가 왔고 어디 있냐고 태평하게 묻더군요. 그래서 왜 너희 집에 어떤 남자가 살고 있냐고 했고 왜 거짓말을 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더니 딸은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고 차근차근 통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옆에 사위가 전화를 넘겨받았고 택시기사님이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로 데려다 주신 것 같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내 사위와 딸아이는 저희가 있는 곳으로 달려왔고 이게 무슨 일이냐며 도망치듯 그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왔습니다. 정말 얼마나 민망하던지 저희가 왔던 아파트와 딸, 아이가 사는 아파트 이름에 같은 단어가 들어가 있어서 택시기사님이 잘못 알아들었던 것이었어요. 저희가 듣기에는 딸 아이가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들렸지만 아직 많이 서툴렀었나 보더라고요. 저희는 한참을 민망해하고 웃고 하면서 딸아이가 사는 진짜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아파트 앞에 도착했는데 저는 정말 목이 아팠습니다. 건물을 올려다보는데 한참을 올려다봐야 아파트의 끝이 보였고 마치 공원을 온 것처럼 입구는 정말 웅장했습니다. 딸과 사위가 앞장서서 수많은 아파트 사이를 걸어가는데 정말 아파트 안에는 폭포도 있었고 소나무는 정말 가는 곳마다 심어져 있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아파트의 내부조차 너무 고급스러웠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벽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엘리베이터는 정말 빠르더군요. 그렇게 저는 딸 아이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세르비아에서 저랑 남편도 상류층에 속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놀라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정말 딸 아이의 집은 너무나 놀라웠어요. 인테리어를 어떻게 이렇게 고급스럽게 할 수 있는지 신기했죠. 조명은 정말 고급스럽고 깔끔하게 해놨을 뿐만 아니라 문이 신기하게 히든 도어라면서 마치 벽과 문을 구분할 수 없는 것처럼 특색 있게 해놨더라고요. 바닥에 있는 대리석은 집안을 화사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부엌은 정말 제가 살고 싶을 만큼 이쁘게 잘 해놨더라고요. 저는 반성했어요. 딸 아이는 아파트가 서민들이 사는 곳이 아닌 부자들도 산다는 말에 믿을 수 없었지만 정말 와보니까 알겠어요. 부자들은 오히려 아파트에 살겠구나 싶었죠. 거실에서 바라보는 야경은 정말 환상적이지 않을 수 없었죠. 한강을 바라보면서 그 주위의 높은 건물들이 뷰를 망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명이 되어 이쁘게 빛나는 게 바라보고만 있어도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집 구경을 마치고 저녁 시간이 되어서 저녁을 먹어야 할 것 같아 딸 아이에게 요리 솜씨 좀 보자고 했지만 딸 아이는 말하더군요. 집에서 해먹지 않고 룸 서비스를 자주 이용한다며 갑자기 메뉴판을 저에게 보여주더라고요. 집에서 무슨 메뉴판을 가지고 있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아파트 자체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해줬어요. 저는 이제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공항에서 커피도 배달해주는 로봇이 있었는데 하고 말이죠. 그렇게 음식이 도착했고 정말 고급스럽게 포장돼서 왔어요. 마치 정말 5성급 호텔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느낌을 받았죠. 그제야 저는 정말 마음을 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제 속내를 사위 녀석과 딸에게 말했죠. 사실은 너희 부부가 아파트에서 산다고 했을 때 사위를 조금 원망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세르비아에서는 아파트에서 산다고 하면 서민층이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딸을 한국에 데려가서 남부럽지 않게 살게 해주겠다고 하는 말을 믿고 보내줬었는데 너희가 지내는 곳이 아파트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위는 자신이 더욱 신경 쓰지 못한 게 죄송하다며 다음날 딸과 함께 밖에 놀러 가자고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그렇게 다음날 저와 딸, 아이 부부와 함께 한강이라는 곳을 가서 라면이라는 음식을 먹었는데 정말 환상적이더군요. 그렇게 값싼 음식이 그런 맛을 낼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밥도 먹고 한강에 누워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사위가 유람선이라는 걸 예약했었어요. 한강을 따라서 운행하는 선박인데 한강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유람선에 탑승하고 저는 정말 잊지 못할 아름다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보는 한강은
집에서 보는 한강과는 정말 또 다른 아름다움이 있었고 다리를 지날 때마다 분수쇼를 해주는데 정말 그때만큼은 어린아이로 돌아간 것처럼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준 사위가 고맙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죠. 딸과 사위가 저를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어서 한국에서의 다양한 맛과 경험을 즐기면서 세르비아로 돌아갔어요. 최근에는 하데스가 정말 좋은 소식 하나를 전해주었는데 바로 제가 할머니가 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임신을 했다는 것이었어요. 어찌나 감격스럽던지요. 손주가 태어나면 더욱 자주 한국에 갈 생각입니다. 생각만 해도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한국에서 우리 딸과 사위 그리고 손주까지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독일의 대형 병원에서 큰 실수를 한 것 같군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남편분이 다녔던 병원에서 진단을 잘못 내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독일이 오진을 했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빠른 시간 내 수술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거나 평생 장애로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협박하시는 건가요? 독일의 환자 안전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는 매년 43만 명의 독일인이 잘못된 진단을 받아 사망하거나 평생 장애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 숫자는 인구 1만 명당 32명꼴로 우리나라 익산시의 인구보다 더 많은 숫자입니다. 독일인 도베르 씨도 병원에서 간단한 증상으로 진단받았다가 한국 출장 중 우연히 오진임을 알게 되었고 독일 병원에 항의하기도 했다는데요. 한국 의료진의 도움으로 도베르 씨는 건강을 되찾고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한국 의료의 우수성에 대해 공유해 주셨습니다. 오늘 사연은 도베르 씨의 트위터 내용을 모아 정리하여 전달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베를린에 살고 있는 도베르이라고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베를린은 물류 허브이자 IT, 우주, 방위 산업이 발달한 지역으로 한국인들의 관심이 많은 곳입니다. 특히 기업가 출신의 주지사를 중심으로 주 정부가 한국과의 비즈니스 투자 환경을 적극 추진하는 곳이죠. 작년에는 베를린 지사가 취임 후 첫 순방지로 한국을 방문했을 정도입니다. 저는 베를린 정부의 산하기관의 경력직 자문단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역업을 하다 보니 실무 경력이 많았습니다. 주 정부는 세계 각국과의 경제 협력을 위해 경력직이 필요하다 보니 저 같은 경력직을 자문단을 고급 인력으로 봐줘 적당한 월급을 제공하며 자문을 구하고 있지요. 대개의 가장은 가정의 경제를 담당하고 계시겠지요. 저 역시 두 딸을 키우기 위해 아내와 함께 열심히 일하며 키워왔고 이제 50 넘는 나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두 딸은 잘 자라 각자의 미래를 위해 워싱턴으로 떠났고 저와 와이프만 둘이 남아 여행을 즐기고 있습니다. 아직 일을 할 수 있다는 것과 건강함에 매우 감사하고 있어요. 제 나이는 올해 53세입니다. 제 마음은 아직 청춘인데 몸은 거짓말을 안 하더군요. 50세가 넘어가면서 기력이 확실히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앉았다가 뒤로 누울 때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돌아 누울 때 순간적으로 천장이나 벽이 빙글빙글 도는 듯한 극한 어지럼증이 왔습니다. 다행히 어지럼증은 오래가지 않았지만 같은 증상이 자주 반복되었고 심할 땐 속이 더부룩하며 식은땀이 나기도 했죠. 전에 다니던 회사에 제가 자주 어지럼증을 호소해서 병가를 쓰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그 횟수가 잦아지다 보니 회사에서도 눈치를 주더군요. 몇 달 전 저는 구토 증상과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증상으로 급하게 쓰러졌고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도착해서 진단을 받았는데 병원에서는 이석증으로 진단을 내렸죠. 입원 치료를 하고 나서 좀 나아졌고 이후에도 특히 머리를 돌리거나 뒤로 젖히는 등의 과도한 움직임은 줄이고 취침 때까지는 되도록 머리를 세운 채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어지럼증은 삶의 일부가 되었고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며 뭐랄까 병이 친구인 것 마냥 살게 되었다고 할까요? 그러던 어느 날 주 정부의 요청으로 저는 한국무역협회 측 간담회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방문이 처음이었던 저는 최근 부는 한류 바람의 근원지로 가본다는 생각에 즐거웠고 아내에게도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동안 아내는 호텔에서 쉬거나 자유여행을 해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검색해본 한국은 여자 혼자 여행해도 아무 걱정이 없는 곳이었고 외국인이라고 다르지 않았던 겁니다. 아내는 흔쾌히 동행하기로 했고 그렇게 한국 땅을 올 수 있었죠. 저를 포함한 다른 위원들 역시 가족을 동행을 했고 물론 주 정부에서 지급해주는 숙박비와 1인 식대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우리 개인 돈으로 했습니다. 우린 그런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합니다. 젊었을 때 들었던 한국은 늘 전쟁과 민주항쟁에 관한 소식들이었는데 비행기에 내려 첫 발을 내딛자마자 과연 내가 들었던 나라가 맞는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한국무역 관련 협회 측에서 제공해준 대형 리무진을 타고 일행은 숙소로 이동하면서 찬란한 바다와 웅장한 다리, 도로 위의 비싼 차들, 휘황찬란한 상점들을 보며 아시아에 대한 편견을 완전히 깨부수게 되었습니다. 주최 측에서 준비한 첫 번째 일정이 서울의 한국역사박물관 방문이었는데 그곳에서 조선시대부터 한국의 모습이 현재에 이르기까지 모습이 사진으로 잘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전쟁 이후에 한국은 비참하기 짝이 없었는데 지금의 서울은 한류 콘텐츠로 전 세계를 제패하는 수준에 이르렀으니까요. 당연히 그 사이에 발전을 했겠지만 짧은 시간 동안 어찌 이리 많은 변화와 성장을 이뤄냈는지 직접 보고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주 정부 측이 요청한 미팅에 참여하기 위해 서울 코엑스로 출발했고 아내는 숙소 근처의 한강공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회의장은 완벽히 준비되어 있었고 독일의 해외 판로를 개척하고자 하는 한국 측 기업이 꽤 많은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무척 놀랐던 것은 한국의 스타트업이 정말 많이 발전했다는 것과 해외 유학생들까지 한국에서 스타트업을 하며 세계 기업으로의 꿈을 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한국의 드라마나 노래 같이 문화 쪽으로만 발달한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의장에서의 한국은 저를 너무 놀라게 만들었죠. 예전에 젊은이들은 돈을 벌기 위해 꿈을 꾸며 찾았던 나라가 독일이었습니다. 자유를 찾을 수 있고 누구나 부자가 되는 나라는 독일이었지요.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독일은 더욱 커지고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회의장에 참여한 모습만 보아도 전 세계 젊은이들이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들은 상당수가 한국의 대학교에서 유학 생활을 했거나 한국 기업에서 일하다가 아이템을 찾아서 한국에서 창업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의 유학이라니요. 저는 아시아 사람들이 독일로 유학을 오기 위해 길을 쓴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독일의 대학은 인기가 좋다고 알고 있고요. 설마 공부를 위해 아시아로 유학을 가는 사람이 있을까 했는데 한국에 오고 나서야 제가 아주 잘못된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는 어린 외국인 사업가의 말을 들어보면 이미 한국의 K뷰티나 K콘텐츠가 전 세계 트렌드를 이끌고 있어 화장품을 만들어 해외에 수출하기가 아주 좋다는 것이죠. 미팅에 참여한 기업인 프랑스 출신 생로랑 씨는 한국의 화장품 관련 앱을 참고해서 프랑스 버전으로 만들기만 했는데 유럽에서 최고의 인기 앱이 되었다면서 한국과 관련된 아이템이나 아이디어 없이는 사업에 성공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는 기업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강점이었습니다. 서울 박물관에서 보던 것처럼 한국이 이렇게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빨리빨리 문화 때문이었을 거라 추측해 봅니다. 변화에 민감하고 행정 절차도 빠르고 한국 사람들의 명석한 머리 덕분에 일 처리도 빠르다며 회의장 내에서는 한국인들의 칭찬이 일색이었습니다. 저만 이렇게 몰랐던 걸까요? 제가 살고 있는 독일의 베를린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는데 정말 우물한 개구리처럼 지냈구나 싶었죠. 제 두 딸도 여기 한국에 일하는 외국인들처럼 한류를 등에 업고 사업을 했으면 하는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놀라운 모습을 뒤로하고 숙소로 돌아오니 와이프의 이야기가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호텔과 가까운 한강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왔는데 한국 사람들이 잔디밭에서 돗자리와 담요를 빌려 여유롭게 앉아 있었다면서요. 마치 독일의 센트럴 파크처럼 말입니다. 공원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노트북과 아이패드로 공부를 하는가 하면 335 모여 간식을 먹으며 떠들고 웃는 학생 무리도 있고 자전거로 운동하는 사람, 땀을 뻘뻘 흘리며 러닝하는 사람. 한쪽에는 정장 입은 무리들이 한 손에 커피를 들고 산책하는 모습 등 한강공원은 한국의 일상을 모두 다 보여주는 것 같다고 했죠. 와이프는 한국은 일상생활이 편안하고 편리한 나라라고 평가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나이 50에 한국을 앓게 된 건 행운이라 말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이렇게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하는 곳이 그리 많이 없다면서요. 뭐 당장 유럽 여행만 해도 수백 년 전에 만들어진 돌로 된 도로를 몇 킬로씩 걸으면 관절에 무리가 오는 건 기본입니다. 또한 유럽은 길에 노숙자나 갱단이 많아 걷는 것 자체가 위험인 곳도 있지. 직접 와서 보니 한국은 정말 아름답고 편리하고 기회가 넘쳐나는 곳이었습니다. 다음 날 간담회 참석을 위해 정장을 입고 호텔을 나섰습니다. 아내 헤이즐은 뜬금없이 왠지 느낌이 안 좋다며 저를 걱정하더라고요. 제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고 밤새 어지럼증을 호소해서 뭔가 몸이 안 좋아지는 신호라며 걱정을 했죠. 어지럼증이야 1년을 달고 산 병이고 한국까지 오는데 장거리 비행 때문에 몸이 아직 적응을 못할 뿐이라며 아내를 안심시켰습니다. 아내는 제 휴대폰에 호텔 번호도 저장시켜 놓았습니다. 만약에 대비해서 급할 땐 호텔로 연락을 하라면서요. 평소 아내의 직감은 맞는 경우가 많다 보니 저도 한편으론 깨름직했습니다. 하지만 아시죠? 살면서 이런 예감은 틀린 적이 없는 것을요. 간담회에 오가는 흥미로운 이야기들로 점심시간이 다 되었는지도 몰랐습니다. 다 같이 식사를 하기 위해 일어섰는데 그때 갑자기 머리가 핑하고 도는 겁니다. 평소에도 익숙한 증상이었지만 그날따라 어지럼증이 극심했고 머리에 번개가 치는 것 같은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다음부터 기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습니다. 아내 헤이즐은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었고 옆에는 같이 독일에서 온 파견된 일행 2명이 있었죠. 제가 깨어난 것을 보고 곧 의사가 들어왔고 한국 측에서 보내준 것 같은 직원과 의사는 둘이 대화를 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군요. 시간이 지났고 저는 헤이즐을 통해 자초지종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식사를 하러 일어나는데 제가 갑자기 쓰러져서 구급차를 불러 1급 병원을 갔는데 간단한 검사만으로도 상급 병원으로 빨리 이송을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2급 병원에 정밀검사를 진행했고 결과가 막 나오자마자 아내와 한국 측에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평소 이석증으로 고생을 했다는 아내의 말을 들은 의사는 정밀검사 후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사모님, 그건 독일에서 실수를 한 것 같군요. 무슨 말씀이시죠? 이 사람은 지금 그 병으로 1년째 약을 처방받고 있고 좋아지고 있습니다. 남편은 이석증이 아닙니다. 독일 병원에서 오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내는 의사의 말을 믿을 수 없었고 깨어나서 의사의 진단을 들은 저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다소 어눌해진 말투로 의사에게 소리쳤죠. 한국이 놀라운 발전을 한 것은 요 며칠 한국을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 의료는 아닙니다. 아직 한국은 독일의 의료 수준을 이길 수 없습니다. 도시 개발이나 문화는 속도를 내면 이길 수 있는 것이지만 의료는 수년간의 실험과 투자를 통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잘합니다. 라고 했죠. 의사는 원한다면 의사의 소견을 독일 병원으로 보내줄 테니 독일 병원에서 다시 확인을 꼭 해보길 바란다고 하면서 저의 병명은 뇌졸중이고 빠른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신체의 마비가 조금 진행되거나 운이 나쁜 경우 한쪽 몸을 움직이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어서 의사는 어지럼증이 발생하는 경우 이석증과 뇌졸중 원인에 대해 임상적으로 정확한 감별은 매우 난해한 과제라며 어지럼증 양상이 이석증 특징을 보일 때 뇌졸중으로 발생하는 어지럼증으로 알기는 매우 어려워 오지의 사례가 많다는 것이 의학계에도 보고된 바 있다고 했죠. 결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뇌졸중을 놓친 이유가 어지럼증과 현기증만 보여 이석증으로 오진되기 쉽다는 것과 현재 뇌졸중으로 인한 어지럼증과
이석증으로 인한 동일한 증상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거나 별도로 교육받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오진의 충분한 가능성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의사는 서둘러 수술을 권장하였고 저는 한참을 고민 후 한국의 의료 수준을 믿고 뇌합 감압을 위한 두개골을 절개하여 뇌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대사관과 한국무역협회 측에서 엄청난 노력이 있었고 저는 독일의 절반도 안 되는 수술비로 한국에서 어려운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한 달 이상 회복을 거쳐 차츰 안정을 찾은 후 다시 독일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독일에 오자마자 저는 이석증이라 진단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말을 했고 담당 의사는 너무나 뻔뻔스럽게도 더 큰 병원에 미리 가봤으면 독일에서도 알 수 있었다며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은 곳이었는데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보고 독일의 의료 수준이 과연 높은 것일까 하는 의구심까지 생겼습니다. 이런 제 생각을 뒷받침하듯이 최근의 언론 보도에서도 독일에서 오진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기도 하고 영구장애로 살기도 한다고 합니다. 운이 좋게도 우연히 방문한 한국 출장으로 저는 건강을 되찾게 되었던 겁니다. 한국에 다녀온 후 저는 하루하루를 더 소중히 여기며 새로 태어난 마음으로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일부러 한국의 뉴스 소식을 챙겨서 듣습니다. 건강이 허락되는 동안 한국으로의 여행을 자주 해보려고 합니다. 다시 새로운 삶을 찾아준 한국의 의료진에게 깊이 감사드리고 이곳 버지니아에서 명예의 한국인처럼 한국을 위한 홍보와 자랑에 힘쓰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응원이나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자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동의 모든 것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